예,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조용입니다. 앞선 발제들을 통해서 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적 대응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저희 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적 구상과 대응 방안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는 법무법인 린의 구태원 변호사님, 그리고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변호사님, 그리고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협회장이신 송영기 대표님, 그리고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님이신 김홍근 총장님, 그리고 휴머노이드 기령준 대표이사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재욱 디지털 신산업제도과장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1시간 정도 예상해서 한 분당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앞선 그 발제자분께서 또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시간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저희가 한 7, 8분 정도 예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7, 8분 예상을 해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중요한 말씀이 많이 가져오신 분들은 조금 더 쓰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정도 예상을 해서 저희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해주시고 계시겠지만 좀 또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정도로 좀 시간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처음으로 첫 번째 토론으로 법무법인 린의 구태원 변호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태원 변호사님 워낙 그 규제 개선에 대해서 많은 의지와 또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신 분이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되는 말씀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예, 그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코리안 스타트업 포럼에서 이사를 하고 법률 특허 지원단을 하면서 또 벤처기업협회에서도 빌스 클럽이라는 데에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려는 기업 또 신청하는 기업들을 도울 일이 좀 있었고요. 또 한편 과기부, 중기부,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의 사전심의위원을 좀 작년, 재작년에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좀 경험을 했었는데요. 지금 장점에는 많이 있지만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과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기업인들 얘기도 있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그것이 지적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정말 답답했던 게 본심의 전에 사전심의가 열리잖아요. 근데 사전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서류를 직접 그 창구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서류 접수를 하는 단계부터 쉬운 건 아닙니다. 즉 서류를 그냥 일방적으로 접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그것도 사전에 어느 정도 규제에 대한 확인을 거치는 단계가 있게 되는데 거기서도 현실에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규제에 관해서 이견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관문을 일단 통과하는 건 전제로 하고 이제 사전 심의 단계에 올라가는데 그때 이미 주무부처와 함께 연석 회의를 하거든요.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회의에서는 무려 3개 부처에서 관련된 이슈여가지고 그 3개 부처에서 과장님하고 사무관님이 2분씩 오셔서 총 6분이 오셔서 그 샌드박스를 주관하는 과기부 외에 신청한 기업의 대표와 직원 1명 그래서 2대 6의 상태로 그 심의를 진행하는데 왜 그러시냐면 절대 반대하시기 때문에 절대 반대. 이제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면 강력하게 고수하는 경우에는 본심의위원회 상정이 안 되죠.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무부처가 절대 반대하는 그런 이슈는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가 많은 거잖아요. 그것을 과기부나 중기부 또는 산자부가 강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작동될 가능성이 없고 주무부처가 본심의에서 필요한 부가 조건을 적극적으로 내주신다든지 하는 연구를 잘 해주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삐걱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설득을 거쳐 어렵게 본심의에 상정되더라도 여전히 본심의에서도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를 또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위원장께서 보류 처분을 내리십니다.
보류는 처분이 아니죠. 그냥 의결을 하지 않으세요. 거기에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다 함께 거의 20여 분이 와서 어렵게 회의를 하고 계신데도 시민위원들이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는 지지 발언을 많이 하셔더라도 주무부처의 장관님께서 표결을 강행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보류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규제 샌드박스 통과하면 이제 주무부처와 또 산하에 있는 진흥원 등과 함께 부가 조건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붙이게 되는데 이거는 본심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붙는 부가 조건이 실제 사업을 수행할 때 수익성이 나기 어려운 정도로 큰 실무적인 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회사들은 다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들이잖아요.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자본금을 계속 소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2년 동안 버틸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실증 특례 같은 경우 실증이 돼서 관련 법령이 개정될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죠. 투자를 할 만한 것이라면 그 기업의 생존과 플러스 사업 수익성까지 이미 다 판가름이 나 있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의 안건입니다. 그러지 않고 정말 기존에 본 적이 없고 혁신성이 뛰어나는데 한번 시도해 봤으면 하는데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이제 수익성 문제라든지 법령 개정 문제가 그럴수록 더 불리하거든요. 그럴수록 또 반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끄는 데 실패하니까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을 받은 그 기업은 정말 죽음의 계곡을 지나야 됩니다. 근데 부가 조건이 뭐 보험을 가입하라 라든지 하는데 보험 같은 경우만 말씀드리더라도 새로운 모델이니까 보험회사에 보험 상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를 찾아다니면서 보험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국어를 해야 됩니다. 정말 6개월이 걸리는 일입니다. 근데 보험료가 또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돼. 그렇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이제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보험 상품의 수익성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하게 되죠. 그럼 보험료 굉장히 과다하죠. 그렇게 해서 보험이라도 가입해야 규제 샌드박스 사업 개시 결정을 내려주시는데 이제 그때부터 말씀드리다시피 여러 가지 부가 조건과의 싸움에 가게 되는데 제가 본 것 중에 부가 조건이 17개까지 붙은 걸 봤습니다. 일단 사업 시행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건 뭐 말할 수 없고요. 고객 수 등등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정말 최소한으로 실증하도록 하는 것을 하는데 시행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자본금을 계속 소진해 나가야 하는 희망 고문에 빠져 있는 상태이죠. 잘 아시는 뭐 합승 택시 모델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고작 3개 구에서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동성만 매칭시키게 돼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법이 개정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자본금을 소진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파산과 부도에 이르면은 더 이상 신청 기업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또 임시 허가는 종료되게 되겠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이런 소위 말하는 생존 게임을 계속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부가 조건도 규제인데 규제 샌드박스 신청할 때 미처 생각지 못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인 걸림돌들이 있는 걸 못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인증 규제 같은 건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기기가 출시되면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인증 규제는 같이 안 풀린 겁니다. 그러면은 인증기관에 가면은 우리는 인증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왜 새로운 기기니까 새로운 서비스니까 인증을 내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또 6개월 1년을 씨름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소극적이죠. 왜냐하면 그 몇백 고객을 위해서 또는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을 위해서 인증 기준을 만들어주기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뚫고 진행해야 되는 실무적인 문제점을 많이 봤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참 좋고요. 제도를 잘 운영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실제 현장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게 아까 우리 두 분의 발제자님들의 말씀이 개선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것들과 일맥상통해서 현장의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적인 허가 조건이 실제 사업을 다 검토를 통해서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시행하게 해주시는 거니까
큰 돈을 벌 수는 없더라 적어도 그 사업 자체에서 수익은 낼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지만 정말 허가해 주는 겁니다. 체력이 약한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이 투자를 새롭게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큰 적자를 봐가면서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또 실증이 무엇인지 또 특례 범위를 중간에 확대해 주는 문제에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시작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특례를 확대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 특례가 확대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성장이 실패하면 시장은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이 그 자리를 진출하게 되는 사례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운영 주관사의 문제도 있는데요. 특히 어떤 진흥원에서 이런 것을 위탁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제 의견도 있지만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좀 건의를 토론에 대하면은 진흥원에서도 잘 해주고 계시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를 운영하는 것을 민간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민간 회사가 민간 위탁으로 하고 진흥원이 오히려 이를 감독하는 역할로 바뀌시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특례 부여 후 실증 범위를 계속 확대해 주셔야 된다. 처음에 예를 들어 150대라고 해놓고 시작했으면 6개월 지나면 이걸 2배, 3배, 4배로 확대를 해주셔야 그 사업이 계속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규제 개선의 희망이라도 생길 수 있고 점점 더 실증의 정도와 깊이가 높아질 것이다. 근데 이 실증 범위 확대에 대해서 법령에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죠. 주관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해도 어떤 법에 정해진 절차도 없고 해서 실증 범위를 확대해 줄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실증 범위 확대도 역시 제도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협의체를 설치해서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네, 자세한 얘기를 다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구 변호사님께서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과제를 말씀 주셔야지 또 제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 이런 쓰는 소리를 많이 해주시는 게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처들도 이제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의 그 양적 확대에서 질적 발전으로 시선을 좀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건 싹 말씀드리겠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법무부 비트의 송도영 변호사님께서도 좀 토론해 주실 예정이신데요. 아마도 저희도 또 과제 중심으로 또 많이 말씀을 주시면 또 뭐 부처라든지 저희들이 많은 또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비트의 송도영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최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면요. 제가 원래 이제 기조 주제 발표가 좀 주제 바뀌면서 ICT 규제 샌드박스 현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뒤에 이제 와재 과장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 제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걸로 간략하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이제 과제 발굴부터 했으니까 해수로 4년째 이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부처나 아니면은 전담기관 아니면 지자체와 함께 규제 발굴하고 신청서 작성하는 이제 업무를 해왔는데요. 초기에 비해서 담당 부처에 담당하시는 분들의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규제 소관 부처에서도 샌드박스 취지에 따라서 회신을 많이 하시는 것을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신문에 보면 규제 샌드박스 취지를 고려해서 원칙적으로 수용한다. 다만 이런 조건이 좀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회신문이 요즘 많이 보이고 있어서 뿌듯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2년이란 기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좀 적절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싱가포르도 그렇고 보면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물론 불문법 국가에서 규제를 만들어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똑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2년이란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또 규제 개선에 대한 또 맥시멈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서상 이런 규제는 고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실증하고 규제 바꾸면 될 것 같아서 실증 기간을 1년 정도로 하는 경우들이 처음에 몇 건 있었는데 뭐 여지없이 다 같이 2년으로 다
실증 기간을 주게 되고 2년이 끝날 때까지 규제가 계속되지 않는. 게다가 이제 제가 사후 관리 모니터링 업무도 좀 담당하고 있는데 담당 부처 사무관님이랑 직접 통화해 보면 아직 기간이 좀 남은데 아직 실증이 얼마 되지 않아서 데이터가 부족하다 뭐 등등 얘기를 하시면서 좀 나중에 진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다음번 모니터링 전화를 하면 사무관님이 바꿔 계시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왕왕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라는 걸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최대치가 되면 오히려 면피의 이유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과제에 적합한 기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2년으로 가는 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전 이제 규제하는 과제들을 찾는 거는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사후 관리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은 이제 심의하고 통과하면 끝일 수 있겠지만 사후 관리는 부처 간의 협의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른 국회 법률 통과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인적, 물적 좀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담당 부처 사무관님이나 과장님이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 행정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사후 규제 개선 관련해서 그 규제 소관 부처의 규제 개선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청서를 보면은 자기의 실증을 어떻게 할 건지를 자세하게 쓰게끔 하거든요. 그거는 사무타업자의 몫이고 이미 통과가 됐으면 그 규제를 언제까지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거에 대한 계획을 마련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규제개혁 로드맵이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붙일 필요는 없겠지만 각 부처에서 이 통과 과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같이 법상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진행을 어디까지 하고 조안을 어떻게 하고 입법 예고를 언제쯤 할 예정이고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게끔 하는 제도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시간이 한 1, 2분밖에 안 남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1+4법제에서 이제 1+6법제 연구개발특구까지 시장에서 1+6법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 보면은 모빌리티 특별법에도 샌드박스 제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환 관리 규정인가요? 거기 보면 신속 처리 제도 비슷한 조항들은 그러니까 개별법에서 하나하나 제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개편화된 제도로 하는 게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은 돌이켜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대표적인 분야에서 진행하고 포괄하든가 아니면 하나의 창구로 확장하고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각 분야를 나누는 게 또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규제 샌드박스가 지금 성공이라고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의 주무부처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과기부, 산자부, 국토부, 금융위가 하나의 그 영역에서 매기가 돼서 대신 싸워줬기 때문에 저는 이 여러 건들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담당 과장님이 자기가 몇십 년째 공무원 했지만 지금처럼 공무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처음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소관부처 개별법에 들어가서 그 부처에서 그 규제 샌드박스를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과연 지금 같은 성과를 내지는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형식으로 정책적으로 간다면 담당 부서 내지는 담당자들을 외부 공모를 해서 전문가 아니면 담당관을 지정해서 장기간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같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 것처럼 지금 뭐 담당자 바뀌고 지원기관 담당자 바뀌고 사무관이 바뀌고 등등 하면 알고 있는 건 사업자 내지는 그 업무를 했던 뭐 저희 담당 변호사들만 기억하고 있는 이렇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만약에 어느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 방향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도 같이 도입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송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변호사님이 아마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안 되던 걸 그나마 할 수 있게 됐다. 근데 좀 이제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게 좀 환경 좀 만들어 달라라는 뜻으로 좀 들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토론으로 그 산업계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프링클라우드 대표로 계시고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협회 의장을 맡고 계신 송영희 대표님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실제 이제 규제 샌드박스에 이제 제안도 하고 또 제안을 계기로 지금은 이런 어떤 그 승인을 받은 기업들의 모임을 이제 이끌고 있는데 사실 처음 신속 확인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만드는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이 기존의 어떤 법 체계와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또 그런 정보들을 이제 정부의 어떤 창구를 통해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지난 2년 동안 같이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서 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그 동안에 있던 어떤 규제나 또 그 규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실제 필드에서 이제 금정해 보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또 가이드라인도 개발했고요. 실제 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또 법에 적용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 법 제도 측면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새로운 어떤 법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데, 단지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빨리 좀 적용됐으면 좋겠다, 또 기술이 빨리 적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저 또한 그런 이제 규제들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또 이런 규제 샌드박스 지원되는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나 또 기술적 성숙도, 또 사회적 수용성, 이런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검토하는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이라는 게 빨리 적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안전이랄지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성을 검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69건 정도의 관련된 규제 특례들이 승인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뭐 여러 의견도 주셨지만 기관의 문제랄지 또 어떤 지원하는 그런 어떤 그 투자 비용에 대한 적정성, 그 이후의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더 발전할 거라 보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스타트업이나 뭐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나 이런 분은 법의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법과 상충되는지, 어떤 새로운 법령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또 정부의 어떤 부처와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것들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어쨌든 규제 샌드박스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어떤 제도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처들이 또 많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어떤 부처랑 또 이 문제를 또 논의해야 되는지 이런 혼란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어떤 창구들이 좀 더 일원화돼서 기업들이 신청하고 또 제도적으로 추진하는데, 그게 또 하나의 또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어떤 기업들이 이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 기술이나 서비스 모델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금 더 창구를 좀 일원화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떤 그 기업들의 많은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의 부처만 관련된 게 아니라 다양한 부처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정해야 될 문제들은 좀 정부 쪽에서 정확하게 좀 조정해 주시고, 또 기업들이 해야 될 일들은 진행하면 앞으로 또 계속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제도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번째 토론으로는 저희 기룡근 전 사무총장님 모시고 할 텐데요. 총장님은 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으로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나 규제 샌드박스 제도, 그리고 선제적 규제 역할 로드맵들은 이제 제도를 구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많은 인사이트를 갖고 좋은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발제 우리 최수정 박사님, 또 우리 이 박종정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연구 작업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 조영욱 박사님 잠깐 소개를 주셨지만은 사실 우리 이 신산업 우선 허용 체제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이 급속한 기술 발전이 가져온 이런 경제 사회의 큰 변화, 그리고
신산업의 어떤 이런 이 변화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사실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신산업 규제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 우선 허용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유연한 입법 방식으로의 전환이라는 한 축, 또 하나가 규제 샌드박스의 두 축으로 추진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 자유 특구는 이 중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좀 지역 범주화해서 지역 특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규제 자유 특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설계 시에 우리 구태현 변호사님 이 안타까운 마음도 절절히 전달해 옵니다. 설계 시에 사실은 제일 큰 주안점이 한 세 가지가 됐습니다. 먼저 이 규제 샌드박스의 범위 관련해서는 영국의 경우는 금융산업의 한정에서 국한에서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그야말로 실정 특례 중심으로 실험의 테스트베드 정도로 운영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좀 더 짧은 시간에 많은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자 해서 전 사회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쪽으로 해서 일단 추진을 했고요. 그게 이제 3종 세트라는 우리 최수정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3종 세트로 표현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각 부처별로 지금 규제법들을 좀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런 정부의 어떤 개혁을 통해서 부처를 통폐합할 수 없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차선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한 것이 바로 이 규제 샌드박스를 주관하는 부처를 최대한 여러 부처가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부처 간의 경쟁을 유도하자는 게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물론 이런 중복되는 영역들은 통합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사실은 책임의 분산이죠. 쉽게 얘기하면 위원회 체제를 도입해서 좀 더 보다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이 책임을 n분율로 나눠주자. 그래서 위원회 체제를 도입하자는 게 설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 당국, 책임 있는 당국이죠. 우리 담당관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우리나라의 어떤 행정 문화 그리고 우리 사회 문화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런 제도 설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전에 선행하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태현 변호사님도 이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잘 알고 계시지만은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을 했었죠. 한 2년간. 그래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핵심 메시지는 원칙적으로 올라오는 모든 테이블에 올라오는 모든 안건들은 원칙적으로 100% 개선하는 목표로 극히 예외적으로 타당성이 인정이 될 때 인용하겠다라는 원칙 하에서 신산업 규제 핵심 규제들 500여 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해결 안 된 게 딱 두 가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신선 난자의 연구 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는 거의 사실은 다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런 정신을 제도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가 드라이버냐, who's driver에 관계없이 이게 제도화해서 누가 그 자리에 앉든 간에 이게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게 기본 핵심이었는데요. 이 신산업 우선허용 체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는 우선허용 체제가 결국 이 평가를 한다면 우리 시장의 평가가 우리 구 변호사님이나 여러 지금 송영기 대표님, 송도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업가들의 창의적 혁신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혁신 생태계를 일으키는 위한 그런 제도적 설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절반의 성공에 아직 못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유연한 입법 방식으로의 전환 굉장히 사실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아픈 손가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규제 샌드박스 또한 그 많은 노력 정부 측에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뭐 부처 뭐 사항을 우리 그 송 변호사님 뭐 또 우리 송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그 부처에 압박을 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 부처 담당관들도 힘든 부분이 있었고 그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500여 건 이상 되는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심사 규제 부처와 어떤 위원회의 어떤 다소 어떤 뭐 소극적인 태도, 뭐 군데군데 보이는 그 사전 심의 단계의 문제라든지 어려운 허가 조건 다 공감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직까지 이 신산업 우선형 체제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담당관들 부처가 소신을 가지고 원칙 중심으로 이 규제를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 혁신 그리고 행정 문화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담당관들의 인식과 능력, 자질의 제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우리 정부의 이 규제적 사고 의식이 좀 뿌리 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우선형 체제, 혁신 제도가 정착되어서 우리 혁신 생태계를 제대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사회의 의식, 문화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정부 혁신이 선행을 하고 또 이런 그 샌드박스는 결국 정부가 정부의 재량권을 주는 겁니다. 믿고. 그래서 이 담당관이 웨이버를 할 수 있는 권한, 재량권을 가지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권한을 허용하는 것. 그래서 국회의 몫입니다. 또 이것을 수용하는 국민, 시민사회의 성숙된 의식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우리 사회의 신뢰 회복이 이런 신산업 우선 허용 체제의 완성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규제 자유특구 제도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 최순실 박사님 그 연구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갖습니다만은 약간의 제언을 한다면 이 지방 정부가 지방 혁신 사업 발굴 그리고 혁신 전략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이 역량의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지금 뭐 지방 정부에 좀 조언도 하고 또 하나의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중앙 정부와의 어떤 연계 협력,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발굴하고 또 이것을 특구로 만드는 전략을 설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앙과 지방의 어떤 협조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또 하나가 지역 핵심 생태계를 제대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R&D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태 펀드, 민간 혁신 펀드를 결합하는 이런 그 금융적인 지원들, 이런 지원 체계를 같이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발제 관련해서 우리 박종준 교수님 그 산업진흥법제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 연구지요. 그동안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지털 대전환으로 기술 발전이 초래한 그 사회 경제 변화가 워낙 크죠. 그래서 핵심은 이 산업 간의 경계와 영역을 넘어서는 융복합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사회 경제 문제도 결국 기존 영역을 넘어서는 융복합적인 문제화가 되고 있고 이런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영역을 넘나드는 융복합적인 그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진흥법이라는 이름 하에서 양산된 많은 진흥법들이 사실상 알고 보면은 이 산업별로 또 영역별로 단편적인 규제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죠. 또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서 사실상 이 산업 진흥을 위한 융복합 문제 해결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진흥법상에 존재하는 규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파악해서 유형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흥법 체계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그 입법 재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제언을 드리면은 우선 그 먼저 기존 규제의 정리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기존 규제들을 파악 분석하고 리스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필요성 여부를 정리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리해야 되겠다는 방향 제시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지원 규율 방식이죠. 원칙적으로 이게 그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따르면은 결국 상위법에서 대강의 방향과 원칙을 설정을 하고 집행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 자체는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사실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다만 규제를 하위법령에서 정할 경우에 이 규제에 대한 심사 제도를 별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규제 도입을 위해서는 이 관련 부서가 규계위에서 직접 입증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규계 심사, 그리고 사업 평가를 입법 절차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유사 중복되는 그 산업진흥법률의 통폐합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듭니다. 특히 이 부처 간에 중복되는 진흥법들, 중복 규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통합 법안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정상조 교수님 기재발제 강연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그 데이터 기본법이 과기부 국무회의 통과를 했습니다만은 이 데이터 보호 활용에 관한 법률만 보더라도 지금 뭐 문화부의 저작권법이라든지 과기부의 어떤 데이터 기본법, 특허청의 부정경쟁 방지법, 중소벤처기업부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진흥화 촉진법,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변호사님 아마 저 신산업위원회에서 다루 아시겠지만은 그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도 이런 이 부처 간의 망법이라든지 중복되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 굉장히 규제 핵심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어떤 진흥법 체계의 방향을 좀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 많은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참 미리 좀 고려했어야 되는데요. 시간을 저희가 미리 많이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가 되면서 제가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는데요. 이어서 두 분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견고한 그 규제의 그 대표적인 영역에서 경험하신 바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실 것 같은데요. 휴인호의 기령준 대표이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휴인호 길영준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기업으로 선정되었었고요. 2018년 그 재직하셨던 민윤기 차관님과의 토론을 통해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준비를 2018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했었었고, 19년 이제 1월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고대 안암병원과 함께 이제 원격 모니터링과 관련돼 있는 내용을 실증 특례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었고요. 당해 2019년 5월에 복지부에서는 비의료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주셨습니다. 즉 저희가 신청한 서비스 내용에 부합하는 행위에 대한 자체가 비의료 서비스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유권 해석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앞서 이제 발제자 중에 한 분이셨던 최수정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장표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격 의료, 그다음에 원격 제조, 약 제조, 그리고 원격 모니터링이 다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신청할 당시만 해도 다 불법이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법령을 정비했고 관련해서 원격 모니터링은 국내에서는 이제 모든 기업들,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 제도임을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고요.
그 제도가 언제 이제 법령으로 선포되었냐면 이제 2020년 3월에 이제 여기 그 이미 배포된 자료 63페이지도 나와 있지만 병원 환자 생체 정보를 데이터를 수집 이용하여 내원 안내, 진료, 권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비를 완료했고 이 내용이 원격 모니터링을 이제 대표하는 이제 법령이고요. 이제 이것을 과거에서는 법령이 이게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현재는 이제 복지부에서는 요 이제 서비스에 대한 테두리를 아예 이제 합법화임을 이제 선포해 주셨고 진료행위나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즉 진료행위나 의료행위는 진단과 처방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료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닌 모니터링 행위는 비의료 서비스 가이드라인이라에 속한다라고 이제 유권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19년 1월에 이제 지정받았던 실증 특례 사업을 19년 10월까지 저희가 이제 임시 지정을 받았었고요. 임시 지정 기간 동안 그 법령에 맞는 뭐 서버라든지 클라우드 뭐 등등등의 이제 허가 내용 등을 변경하는 과정들을 거쳤고 2019년 10월부터 실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2021년 2월에 저희가 1년 2개월 만에 저희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졸업할 당시에 이제 성적은 최우수 이제 성적으로 저희가 졸업을 했었었고요. 해당 법령들을 이제 정비함을 이제 공표하는 행사를 2020년 3월 24일에 이제 과기부 장관님 주관하에서 이제 원격 모니터링 즉 이제 심전도 장치를 가지고 이제 원격에 있는 의사분들이 이제 해당 데이터를 모니터링 해주는 시연을 가졌는데 그 행사를 이제 시작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제 불법이 아니다라고 공포해 주셨던 이제 세레머니도 가졌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규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법령에 대한 정비 이런 것들은 이제 해소되었습니다. 해소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법령은 해소되었으나 이게 연관되어 있는 법령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는 이제 규제적으로는 이제 법령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해소했으나 실제로 이걸 병원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이제 난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청할 당시만 해도 저희가 간과했었던 이제 보험 수가라든지 실제 병원에서 이걸 활용하기 위한 이제 수반되는 제도들을 좀 더 면밀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복지부에 요구도 했었어야 되고 신청서에 일부 포함했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법령은 정비되었고 이제 사업은 할 수 있게 되었으나 병원에서는 쓸 수 없는 서비스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처방이 안 되는 거죠. 보험 코드가 없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는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보험 수가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검토하고자 하는 의지도 아직 없고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전 국민들을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보니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이 이제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 하나의 이제 의료 서비스 모델을 추구하는 데 대해서도 많은 버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료보험 수가를 제공해주면 다른 이제 혜택 받고 있는 이제 예산들을 줄여야 되는 이제 난제에 속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 이제 쉽게 이제 제도를 정비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딜레마에 쌓이게 되어 있는데 사실 법령으로나 규제적으로나 서비스를 실현할 수는 있지만 실현한 서비스를 실제 리얼월드에 제공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저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사후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재정비하고 조금 더 이제 지원 확대폭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후 모니터링, 사후 관리 제도 등을 조금 더 도입해서 실제 이제 규제로 적극 행정으로 이제 해소해 주셨으나 이 사업화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 정비 그리고 제도 지원 등을 병행했다면 하는 아쉬움은 조금 남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정부랑 소통하고 긴밀히 제도를 좀 더 보완해 나갈 건지는 계속 긴밀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혁신 의료기기나 이제 뭐 혁신적인 기업이 탄생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혁신법 제도 포럼과 같은 행사를 보듯이 법을 혁신화하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에서부터가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씩 하나씩 쌓다 보면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혁신형 기업들이 많이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이제 의료기기 법 안에 속하는 사업인데요. 의료기기에 대한 무역 수지만 보면은 무역 수지를 계산하기 시작했던 1971년인가 2년인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무역 수지는 단 한 번도 흑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병원들이 의료기기를 다 수입해서 쓰기 때문이죠. 당장 옆에 있는 병원만 가시더라도 필립스, GE 뭐 등등등 여러분들이 아시는 의료기기를 쓰는 병원들이 많지 국산화 의료기기를 쓰는 병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길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마지막 토론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 그 제도의 성과와 과제 중에서 아마 그 과장님께서는 과제 성과 쪽에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러면 앞서 좀 모셨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자리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저희 성과에 대한 총 정리를 잘 해주실 것으로 믿어 싶지 않습니다. 네, 과기부 디지털 신산업 제도 과장이신 마지혁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자료에 보시면 보시겠지만은 앞부분은 저희 과기중통부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라는 자료인데요. 아마 듣고 싶어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샌드박스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샌드박스 신청을 들어오는 기업들이 규제라든가 이걸 어떻게 샌드박스에서 소구해서 설명하고 통과시킬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지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팀도 그렇고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산하기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컨설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기간을 상당한 좀 무르익어야 되는 기간이 거쳐야 샌드박스에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절차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20회 정도 회의를 하면서 124건이나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열심히 했구나라고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둘째는 저희가 또 그 임시허가가 끝나면은 2년이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 필요해서 4년인데 임시허가가 4년까지 그 제도 정비가 안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제도 정비를 그 정비 시까지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을 좀 어렵게 요즘 국회에서 법 개정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어렵게 좀 그 통과를 시켰고 실증 특례 기간이 지나면은 임시허가로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은 저희가 금년에 아주 일찍 의원실하고 협의해서 법안을 통과를 요청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좀 저희가 빨리 하려고 하고요. 그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샌드박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최근 들어서 이제 샌드박스가 한 3년째잖아요. 사실은 요즘 통과된 것들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새로운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한 50% 이상 정도는 아주 유사하거나 기존에 통과됐던 사례들을 약간 변형한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이거는 또 통과시켜 줘야 돼? 그러면 기존에 있으니까 통과시켜 줘야지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실증 특례나 임시허가의 취지가 망가지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면 차라리 이게 무슨 실증 특례인가? 뭐 들어오는 대로 척척 처리해 주면은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무임승차입니다. 쉽게 앞선 사업자의 사업 모델을 모방해서 후사업자는 아주 쉽게 큰 비용 없이 들어와서 그냥 실증 특례를 받아가는 그런 경향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어떻게 할 거냐. 심지어 어떤 규제부처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지역에서 위험성이 좀 있으니까 아주 작은 지역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실증을 해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거 실증 특례를 허가해 주면은 너도 나도 들어올 거 봐서 그냥 소극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규제부처 입장에서 한번 해보니 너무나도 돌아오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 그냥 차라리 그냥 막아두자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샌드박스 제도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개선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규제 부채에 좀 더 재량 행위를 주고 좀 더 이 규제를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실 거냐 규제 부처도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기회를 줬으면 하는 사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미처리 과제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총리실 회의에 가서도 좀 혼났는데요. 미처리 과제가 한 41건 됩니다. 그중에 한 22건은 6개월 이상 됐고요. 심지어 19년도에 들어온 과제도 처리하지 못한 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처리 과제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갈등입니다. 이해관계자의 갈등. 근데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두 번째 세션에 아마 논의하실 걸 알고 있는데 이 생각보다 이해관계자 갈등이 어려운 게 제3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아요. 그리고 규제를 주관하는 부처 입장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보다 보니까 저희보다 다른 관점에서 이해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있고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거냐 하는 것이 어쩌면은 샌드박스 2가 되겠죠. 다음 3년 이후에 한다고 그러면 그 발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샌드박스 실증 특례나 임시허가로 들어오신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실증 특례 받으면은 솔직히 많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건 사업허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좀 수익성이 나게 조건을 좀 풀어달라. 그런데 해당 규제부처 입장에서는 아니 그건 안전성에 우려가 돼서 최소한으로 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주냐라고 하는 그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3년째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규제부처 입장에서는 갈수록 움츠러들어요. 차라리 안 해주고 말지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실증 특례라고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한번 실증을 하면 이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시험해 보자라는 취지인데 그런 취지, 물론 비즈니스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압니다만은 그 제도 취지를 먼저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또 충분한 기간, 꼭 2년이 가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됐다 그러면은 그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노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지금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샌드박스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음에 좀 꼭 고쳐나가야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유사 중복 과제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부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거리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부처에서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해관계 조정은 저희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중요해서 오늘 그 포럼의 4번째 발제인 정원재 박사님이 그 관련된 발제를 좀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 종합 토론에서는 서로 상호 간의 의견 교환도 좀 하고 온라인에서 들어온 의견에 대해서 좀 그 질의응답도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부득이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약 5분 정도만 휴식 시간을 갖고 바로 2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